네, 안녕하세요. 토마토 집통 서포터즈 여러분, 하우스토리 정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4주차죠. 벌써 이제 4주차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많이 또 공부 도움이 되셨고, 또 많이 또 습득하셨을 거라 또 믿고, 자, 이번에 4주차는 또 어떻게 보면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쉽게 과거 사례와 비교하면서 좀 재밌게 풀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주차는 이 윤석열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정책 보면요.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 주택시장 안정 대책은 다양한 정권들이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주택 공급에 대한 확대 내용이 있고요. 세 번째는 3기 신도시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갖고 있는 지식과 그 다음에 과거 사례, 재밌는 과거 사례와 함께 같이 좀 접목해가지고 같이 좀 재밌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이미 숫자 자료가 벌써 나오네요. 자, 주택시장 안전 대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생애 최초 특별 공급 확대 등 청약 제도 개선을 좀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 요건을 충족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 제28조 1항 1순위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기준제 나와 있는데, 자, 실제 좀 쉽게 풀어 나가면요. 일단은 생애 최초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을 해서 혼인 중이거나 가정이 있는 거죠. 가정이 있는데 무주택자, 주택수가 없는 무주택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미혼이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인정을 해준다. 그래서 일단은 주택이 없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주택이라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 또 하나 핵심 포인트는 5년 이상 또 이제 근로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 체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금이나 그런 것들 5년 동안 낸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월 평균 소득 130% 이하로 해서 신혼부부 소득 기준의 산정 방식과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 공급은 우리가 일반 분양 중에서 특별 공급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자, 여기서 약간 좀 과거 재작년 또는 작년입니다. 자, 신혼부부라는 기준이 보통 이제 7년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자녀가 한 명 있을 때마다 1년씩 추가돼서 최대가 10년 아마 그렇게 좀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바뀌다 보니까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자, 신혼 부부라는 거를 갖고 있는 거에 특별 공급을 들어갈 수 있는 것 때문에 일부러 결혼을 했는데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다고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 안 하고, 정말 나중에 청약이 필요할 때 그때 이제 혼인신고 한다고 해서 보통 이제 청첩장까지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따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계속적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경쟁률을 보면요, 가끔 보면요, 특별 공급 신혼부부가 경쟁률이 더 높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오히려 일반 분양 공급보다 오히려 경쟁률이 높은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또 있다는 거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확대되는 내용들을 보면요, 자, 국민주택이 있고 민영주택입니다. 자, 85제곱 이하로 갈 때는 이제 보통 이제 국민주택이 많이 하는데, 우리가 보면 옛날 주공 아파트가 이제 다 국민주택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LH라고 이제 하는데, 주공 아파트가 이제 국민주택이고, 자, 민영주택이죠. 민영주택 일반적인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입니다. 거기서 이제 비율이 있는데, 실제 지금 비율 같은 경우 좀 증가가 됐다는 폭을 보면요, 국민주택은 이제 5% 정도 증가가 됐고요. 민영주택은 공공택지 같은 경우나 민간택지나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특별 공급이 상당히 확대가 됐다는 거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일반 공급 분양이 지금 현재 상당히 오히려 공공택지에서 일반 건설사들이 지은 집들은 오히려 일반 공급 비율이 더 줄어들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소득이나 그런 것들 기준은 지금 계속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여기 밑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인 가구는 809만 원이고 3인 가구는 731만 원. 그다음에 도시근로자의 소득 2인 가구 기준일 때 569만 원이고 1인 가구는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2인 가구 기준일 때 569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월 평균 소득의 130% 이하까지는 이 특별 공급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청약을.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현재 나와 있고, 핵심으로 또 하나 봐야 될 게 이겁니다. 자, 내 집 마련 리치 주택이라 해서 뉴스테이 정책 제도입이 지금 나오는 게 이번에 나온 겁니다. 좀 이번에 또 새롭게 지금 며칠 안 됐는데, 자, 이 지금 리치 주택 같은 경우 뉴스테이 정책이 과거에 뉴스테이가 있었죠. 그래서 민간 임대 같은 경우 이제 8년 정도 해서 민간에서 임대 주택을 지었는데, 이 과거에 문제가 있었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임대료가 상당히 좀 높게 측정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올해 취지는 좀 뭔가 소외계층이나 좀 저소득의 또는 집이 필요하신 분들이 좀 거주하기 어려운 부분은 좀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좀 들어갈 수 있게 민간 업체를 좀 했는데 이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인기가 좀 없어지거나 또는 너무 공간이 너무 협소하게 짓는다거나 그래서 좀 인기가 떨어지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뉴스테이가 인기 있는 지역들은 인기가 있었지만 인기 없는 지역은 상당히 오히려 좀 관심이 좀 덜했는데 자 이번에 좀 많이 바뀐 내용이 이겁니다. 자 그동안 정부에서 이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공공의 목적으로 주택을 많이 공급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벗어나서 민간 주택 공급도 확대를 시키겠다. 그래서 이 과거에는 거의 정부 주도의 주택 공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 어떻게 보면 이런 누군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주택은 마련했는데 민간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자 핵심 내용입니다. 자유로운 주택 공급 활성화. 즉 민간 업체들도 많이 이제 공공주택 많이 지어요. 실제 이런 것들이 경기도 뭐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금 지방 각종 지역에서 지금 이 리츠 관련돼서 집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건설사 같은 경우는 토지만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건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도 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향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공공주택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서 집을 짓는 거지만 어느 정도 좀 더 정부의 지원금을 받다 보니까 은행이나 뭐 다른 데서 뭐 대출을 받아서 활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민간 건설사들도 좀 적극적으로 많이 지금 곳곳에서 지방에서 곳곳에서 지금 많이 짓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또 하나 좀 볼 수 있는 게 민간 건설사들이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 어찌됐든 내수시장이 활성화가 되겠죠. 그래서 내수시장 활성화 같은 게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서 주택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주거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주거 안정화가 도모가 되겠다. 자, 그래서 아마 그 관련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정부 정책이 이겁니다. 자, 정리해드리면 민간 건설업이 좀 더 지금 더 활성화시키겠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좋은 시기는 아니고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좀 침체기로 들어가는 시기이다 보니까 어찌됐든 건설사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지 움직일 수 있겠죠. 정부에서는 노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인 우리가 일반 분양이나 집을 짓고 재건축하는 것들이야 뭐 시장이 잘 흐름이 있겠지만 소외계층이나 또는 뭐 저소득층한테 주택 공급을 해야 되는 게 정부에서 다 거의 다 해야 됐다면 정부에서 당연히 그만큼 기금이 필요할 거고 그만큼 자본력이 필요할 텐데 민간 건설업에 어느 정도 맡기기 때문에 좀 더 유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민간 건설업이 확대되면 당연히 그에 따른 건설되는 건설 근로자. 자, 건설 근로자가 채용이 되면 당연히 내수시장 활성화가 되겠죠. 자, 이 부동산이 이제 건설업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내수시장 상당히 높은 비용을 차지하기 때문에 자, 내수시장 활성화되고 건설 근로자가 채용이 되고 그러면 당연히 실업률에 대해서 쩔을 수 있는 그런 또 부수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확대를 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임대 거주 후에 이제 세입자가 주택을 분양받을지 결정을 하는 내용인데 똑같습니다. 자, 과거에 세입자 우선 분양권과 비슷합니다.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경우 어떤 내용이냐면 과거에 공공주택에 이제 세입자가 임차인 들어갔다가 이제 열심히 돈을 모으겠죠. 또 이제 열심히 사회 활동하면서 경제 활동하면서 돈을 모아서 향후에 이 집을 어느 정도 시점 돼서 5년이나 10년 이후에 집을 분양을 합니다. 그때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분양을 받을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문 기사를 보면 어떤 내용들을 보면 어떤 정말 분당의 어떤 지역들은 뭐 세입자가 과거 분양가로 해달라, 아니다, 안 된다. 어찌됐든 분양가가 현재 시점 분양가로 분양하는 게 맞다. 그래서 뭐 팽팽하게 대립하는 뭐 기사들을 접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 다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가 향후에 내가 먼저 분양을 받을 것인가. 분양 안 받으면 그 분양은 일반 분양분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도시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개판됩니다. 그래서 이 공공주도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공공주도로 주택 공급하는 사업이 민간도 적극적으로 같이 개발을 하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민간 주택 공급이 확대된다는 내용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과거 사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도 뭐 주택 집이 없다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주택 보급률이라고 합니다. 주택 보급률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자,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포함이 되지 않다 보니까 만약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면 주택 보급률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자,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었다는 게 통계인데, 다만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지역 또는 또는 뭔가 출퇴근 용이하지 않는 지역 다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찾는 수요에 따라 다르다 보니까 어떤 지역들은 집값이 비싸고 집이 구하기 힘든 경우가 있는 거고, 어떤 지역들은 또 빈집이 있는 경우도 있겠죠. 자, 과거 목동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목동. 자, 목동 같은 경우에는요. 자, 매일경제신문 보면요. 자, 목동에서 1988년도 기사인데 투기 전담방이 투입이 됐대요. 자,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투기 세력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았다는 걸 좀 바뀌었다. 근데 어떤 내용이냐 보면, 자, 국세청에서 투기 조짐이 있는 목동 신시가지죠. 1984년도면 당시에 이제 목동이 아파트가 막 들어오는 시점인데, 이 당시에 다니면서 분양권이나 당첨권에 대해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겠다. 중과세를 해서, 자, 과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분양권 같은 경우는 뭐 1년 미만일 때는 분양권을 걸었을 때는 양도세를 뭐 60%, 그 다음에 뭐 1년에 2년 사이는 50%를 예, 우리가 양도세를 내죠. 그래서 보통 만약에 2억이라는 분양권을 전매를 했다. 뭐 분양권을 팔았다면 상당히 절반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죠. 물론 뭐 부동산 시장 좋을 때는 분양권을 사도 더 이익이 나다 보니까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근데 과거에는 실제 미등기 같은 경우에는 미등기 전매, 그러니까 등기를 하기 전, 내 명의로 취득하기 전에 전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뭐 양도소득세에다가 주민세, 방위세까지 합쳐서 98%를 세금으로 부과했다는 건 어떤 거냐면, 그러면 결국은 미등기 전매가 우리가 보면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에는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 묶였기 때문에 우리가 분양권을 받고 전매 제한 행위가 금지가 되어 있죠. 그렇죠? 전매 제한이 있는데, 자, 과거에 우리가 전매 제한이 풀어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뭐 좋지 않거나 좀 활성화시킬 때는 분양권도 사고 팔고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이야 전매 제한이지만 어떨 땐 풀어주고, 경기도나 또는 인천의 일부 지역들은 이미 이제 전매 제한이 풀렸죠. 자, 근데 과거에는 2%만 내가 수익이 나고 나머지 98%는 세금으로 부과를 했다는 거죠. 그만큼 과거부터 우리가 이 분양권이나 거래에 대해서 좀 아무래도 투기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거 정부에서 지금도 그렇죠. 똑같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한을 두고, 또 어떤 경우에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오히려 좀 더 세금 인하와 함께 좀 혜택, 취득세를 인하해 준다거나 또는 거래할 때 양도세를 인하해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정책들이 또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지금 흐름과 또는 뭐 내년 내후년에 또 부동산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뭐 규제가 될 수도 있고 완화가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바뀌고 있다는 거 과거 사례도 한번 갖고 와봤고요. 자, 또 하나 재밌는 겁니다. 86년도 12월 19일 기사인데요. 자, 재개발 아파트의 세입자 우선권으로 한다. 자, 보면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재개발에 예정되는 또는 재건축 예정되는 아파트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이 집이 만약에 재건축이 이제 들어가서 철거를 해야 돼. 철거를 하고 멸실을 해야 되고 이주를 해야 되죠. 그럼 세입자는 당연히 그냥 보증금 받고 딴 데 가서 이제 살아야겠죠. 그런데 예전에는 세입자한테도 분양권을 줬습니다. 세입자한테도.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은 세입자 내용 이거죠. 자,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에 써져 있죠.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이 우리가 지금 현재 명칭이 바뀌었죠. 이제 노후된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세입자한테 아파트 우선 분양권 별 그대로 영세 세입자에 대해서 세입자 한 가구당 방 한 칸씩에 대해서 재개발 지구에 아파트 분양권을 주겠다. 돼 있죠. 그래서 방이 2칸에서 3칸에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 2-3가구 묶여서 한 가구씩 분양. 자, 어떤 내용이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지금이야 뭐 우리가 아파트 하나 통으로 들어가지만 90년대 초만 해도 방 한 칸에 세입자가 들어가서 살고 아파트가 한 채입니다. 자, 방 3개짜리 아파트인데 방이 3개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근데 하나는 세입자한테 줄 수 있어요. 같이 현관문을 쓰고 같이 거주를 하고 나머지는 집주인이나 뭐 자녀들이 살고 있고, 하나는 뭐 20대의 직장이 뭐 타지에서 올라온 직장인이 해서 목동에 있는 뭐 방에서
임대를 뭐 내고 뭐 전세나 월세 내고 사는 거죠. 자, 이런 세입자가 한 가구당 이제 방 한 칸씩 준다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방 한 칸에 있는 사람한테 분양권을 준다는 게 아파트를 한 채를 준다는 게 아니고 방이 만약에 3칸짜리로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한 칸에 그러니까 33% 정도의 지분을 준다는 내용이겠죠. 자, 그래서 뭐 이게 지금 중요한 내용이 아니겠죠. 지금이야 뭐 세입자한테 주진 않지만 그래서 과거에는 세입자한테도 분양권을 기회를 줬다. 어느 정도 권한을 줬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과거에는 오히려 저 집을 더 구하기 힘들고 옛날에는 뭐 방 한 칸에서 같이 생활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1960년대, 70년대 더 힘들었겠죠.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도 과거에 있었다. 볼 수 있고 그래서 세입자 입주권 같은 경우도 나와있죠. 90년대 동아일보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죠. 세입자 입주권은 뭐 딱지 2장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방 한 칸이면 또는 3장. 3룸 아파트를 살려면 3장이 있어야 되는 거고 2룸 아파트 살려면 뭐 2칸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뭐 이거는 뭐 과거 사례다 보니까 뭐 중요하게 내용은 건 아닌데 과거에도 입주권이나 분양권에 대해서 거래하거나 뭐 전매 제한이나 또는 뭐 투기 세력이다 또 어떤 지역들에 대해서는 뭐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 규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분양권 거래가 전매 제한이 있기 때문에 분양권이 떨어진다 또는 더 비싸진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과거에도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는 걸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과거 사례 좀 잠깐 말씀드렸고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핵심 내용입니다. 자, 모든 정부가 주택에 대해서 공급을 확대시킨다는 것은 기존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보통은 지금 정권을 제외하고 제가 지금 정권 제가 분석을 따로 아직은 뭐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과거 사례 보면 과거 정권을 보면 자 웬만한 정권들은 집권 1년차, 2년차 할 때는 부동산 규제 정책을 많이 풀었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둬가지고 상당히 부동산에 대한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게 좀 핵심 골자였고요. 그 다음에 중반기에서 이제 후반기로 넘어갈 때는 주택 공급을 좀 활성화하고 규제를 완화를 시켰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는 자 집값 안정화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많이 좀 정부에서는 많이 생각합니다. 집값 안정화. 자, 집값 안정화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외적으로 이명박 정권 때만 1년차 때도 부동산을 많이 완화하는 정책을 풀었습니다. 자, 그걸 제외하고는 보통은 1년차, 2년차 집값을 이제 규제를 해서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거고 자, 후반기, 중반기, 하반기 때는 좀 완화시키는 정책을 푼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 뭐냐면 주택 공급량을 확대가 시키면 어떤 내용이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냐면요. 첫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건설사들이 이제 집을 많이 짓겠죠. 이제 많이 개발 행위를 하면 집값이 상당히 오를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 부정적인 내용도 있긴 하지만 집을 많이 짓는다는 것은 그만큼 건설업이 확대가 되고 세금 확대와 함께 좀 내수시장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와 함께 그다음 두 번째는 자 엄청나게 많은 근로자들이 건설 근로자 채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업률이 좀 완화돼서 빠르게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면 정권에서 올해 우리 실업률을 많이 낮췄다. 좀 뭔가 정책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좀 풀어주는 정책인데 자 지금 같은 경우는 25년까지 대도시에 83만 호 주택 공급 부지를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은 호수를 지금 이제 수도권 61만 호와 5대 강연시 22만 호 합쳐서 공공 분양과 공공 임대 합쳐서 주택 공급을 확보를 했고 주택을 지금 많이 이제 짓겠다. 그래서 대도심권 내에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서 실제 집을 많이 이제 공급을 좀 확대를 시키겠다는 게 현재 정부의 기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을 많이 짓고 그에 대해서 필요한 수요층에 대해서 공급량을 늘리겠다.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지금 3기 신도시 개발까지 풀어나가면 3기 신도시가 이제 5곳을 포함해서 22곳에 24만 가구가 지금 현재 지구 지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 보통 이제 5대 신도시에 말하는 게 남양주 왕숙 신도시 같은 경우 한남 교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쪽 라인이 좀 많이 치중돼 있죠. 인천 계양하고 부천 대장 두 개 붙어 있죠. 그다음에 고양 창릉까지 해서 보통 이제 5곳을 포함해서 22곳에 네, 3기 신도시에 짓겠다. 그래서 지금 보면 왕숙과 한남 교산, 인천 계양 같은 경우는 공모를 거쳐 도시 기본 구상을 마련하고 있고요. 창릉과 대장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공모전을 준비를 하겠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과 함께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대해서 지금 뭐 2곳은 완료됐다는 거죠. 하남과 가천은 완료가 됐다고 나와 있는데 자 3기 신도시의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우리가 정권에 이번 정부에서는 집을 많이 짓고 특히 3기 신도시에도 계속적으로
과거에 이어서 3기 신도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내는데, 자, 이 3기 신도시에서 핵심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것들도 좀 풀어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지금 3기 신도시 보면요. 지금 재밌는 게 이겁니다. 자, 1기가 있고 2기가 있고 3기 신도시가 있습니다. 자, 1기는 딱 5개니까 제가 써드릴게요. 1기 신도시를 보면요. 이제 일산이 있죠. 많이 다 아실 겁니다. 일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촌, 3본, 자, 중동까지가 있습니다. 자, 이기 신도시 많으니까 제가 이기 신도시 뭐 대충 뭐 몇 개만 쓸게요. 옥정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판교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등등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자, 3기 신도시가 이렇게 있는데, 자,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100만 호가 이제 핵심 포인트였을 때 100만 호. 자, 1980년대 후반에 노태우 정권 시절에 엄청난 공약을 발표를 합니다. 100만 가구를 지어서 주택 공급을 확대시키겠다는 내용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90년대 이후부터 신도시가 93년도, 94년도에 결국 신도시가 이제 1기 신도시가 완성이 하나하나 이제 단계별로 되고 있는데, 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었습니다. 자, 장점은 뭐냐면 100만 가구가 집이 지어지면서 주택 공급이 대규모로 확대가 됐고요. 이 서울과 일부 과거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지역들이, 과거 예를 들면 뭐 고향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이제 고향이 뭐 도시는 아니었죠. 과거에 뭐 과거 도시라면 성남, 뭐 그다음에 부천, 안양, 뭐 그다음 안산, 뭐 그런 이제 과거에 이제 오래된 이제 도시들이 있었는데, 자, 그런 도시에 벗어나서 좀 더 넓게 이제 수도권이 광역적으로 좀 도시 개발이 됐다는 게 좀 긍정적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100만 가구 동시에 다발적으로 집이 지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자재값도 많이 오를 거고, 건설 관련돼서 엄청나게 많은 인프라 구축이나 다양한 것들이 활성화했죠. 반대로 말하면 건설업이 확대가 되긴 하지만 급속도로 하다 보니까 물가 인상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실제적으로 89년도, 90년도, 91년도 넘어가는 동안 많은 아파트나 집값들이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했고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자, 그런 단점을 좀 나은 부분이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입지를 보면요. 여기 보면 이제 나와 있죠. 일산 같은 경우가 일산, 네, 중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촌 3번 좀 붙어 있고요. 분당이 있습니다. 자, 과거하고 현재하고 봤을 때 제일 포인트, 그냥 답을 먼저 드린다면 교통이 잘 돼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좀 선점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자, 과거에 우리가 지하철이 4호선까지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90년대까지만 했을 때 이제 90년대 이제 3호선, 4호선이 개통이 되는 시점이었는데, 자, 당시에 이 5개의 신도시에서 분양가가 제일 높았던 지역이 어디였냐면 부천 중동이 제일 비쌌습니다. 그나마 1호선이 다녔죠. 1호선이 있었기 때문에 중동이 제일 비싼데, 지금은 분당이 제일 높죠. 분당이 제일 높은데, 다 강남과 접근선, 신분당선도 있고 분당선도 있고 교통망이 상당히 좀 잘 되었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바뀌냐? 결국은 입지가 좋은 지역이 우선적으로 가격 상승을 끌어낼 수 있는 거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아까 2기 신도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좀 아까 옥정하고 판교를 말씀드렸는데, 자, 판교 같은 경우는 신분당선에서 강남까지 10분 정도의 거리가 있다 보니까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옥정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니죠. 옥정 같은 경우는 7호선 아직 연장은 아직 안 들어왔죠. 자, 아직 교통망이 확충이 안 돼 2기 신도시도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 3기 신도시는 2기 신도시보다 더 입지가 좋죠. 보면요. 거기다가 지하철망 같은 경우도 운전 같은 경우는 GTX 들어오죠. 자, GTX하고 그 다음에 김포선, 이제 김포 골드라인이 있고요. 검단 같은 경우도 지금 인천 지하철 2호선이 지금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판교하고 뭐 다양하게 교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남 8호선하고 이제 5호선이 이제 교차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왕숙 같은 경우도 교통망이 좀 좋아지고 있고,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정 홍대선이 들어오기 전까지 아직 교통이 잘 되어 있지는 않죠. 계양 같은 경우도 교통이 지금 현재 연결되어 있지는 않고, 자, 그렇다면 창릉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3호선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부분들이 있고, 물론 분양가는 지역마다 다를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까 과천 같은 지역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당연히 비쌀 거고요. 자, 우리가 3기 신도시에서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뭐 미래에 대해서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교통이 확충된 지역들이 좀 우선적으로 접근하는 게 도시 개발에서도 상당히 용이합니다. 자, 우리가 인프라라는 거, 교통 인프라를 짓고 그 다음에 집을 지으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교통 인프라를 먼저 짓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으면, 자,
타당성이 좋지가 않겠죠. 수익률이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통 인프라보다는 집을 먼저 짓고 그에 대한 수요층을 확보한 다음에 타당성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 교통 인프라 들어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지역들을 보면요. 오히려 그 밑으로 더 거주들이 있다 보니까 교통 이용만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지역들에는 3기 신도시가 들어온다 하면 당연히 정부에서도 이미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장점을 낼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인프라 구축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 체크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정권에서는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찌됐든 좀 더 과거보다는 완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이거는 뭐 지금 전 정권과 다른 게 일단은 부동산 시장이 지금 현재 막상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금리 인상, 다음번에 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풀어드리긴 할 텐데, 자, 어쨌든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 시점에 있고요. 지금 현재 재건축이나 재개발 관련된 부동산 시장은 반대로 오히려 아직까지는 오히려 상승할 수 있고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신규 주택 공급량이 과거 지금 한 3, 4년 동안 계속적으로 좀 정체되었다 보니까 신규 공급에 대한 그런 좀 선호도도 있기는 하겠지만 공급의 확대가 앞으로 된다 하더라도 이 지금 3기 신도시가 바로 갑자기 내년에 갑자기 뚝딱 지어질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토지 매입도 해야 되고 보상도 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구역도 나눠야 되고 좀 시간이 빠르면 이제 한 4, 5년 또 길면 7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볼 거는 지금 부동산에 대한 정책들을 좀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인근 지역들하고 교통 인프라와 함께 그 다음에 그 가격 교통이 너무 좋은데 분양가가 너무 높아버리면 접근하기 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셔서 이왕이면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제일 좋은 거는 부동산 정책과 어느 정도 기조를 같이 따라가면서 투자하는 포인트를 잡는 게 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나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구 범어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범어동 하면 내가 여기 서울 수도권하고 무슨 상관이야 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런 부동산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 따라서 움직인다 하면 뭐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뭐 수도권만 많이 말씀드리긴 했는데 다양하게 지금 공급을 확대를 시키는 것들이 좀 많이 나와 있다. 이런 것들 체크하시고 움직이신다고 하면 좀 상당히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내용들 체크할 때는 교통 아까 말했던 뭐 철도나 뭐 계획안이 잡혀 있는 것도 좀 체크하시면서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정책 발표와 그 다음에 교통 이슈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인근의 개발 현황들 세 가지 체크하셔서 좀 접목시키면 정말 어떻게 보면 프로의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치고 또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